영화 PMC 더 벙커의 스타일부터 진행을 맡은 전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김병호 감독님, 그리고 또 하정우, 이선균 배우님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세 분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수요일날 개봉을 했죠. 이제 개봉 3일째를 맞는 날이고 첫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이틀 동안 소식들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고요. 세 분께서 오늘 행사를 맡는 또 말씀, 또 관객들에게 전해주실 말씀, 간단히 소개 말씀부터,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정우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윈지 역을 맡은 배우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그때 날씨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장 오셔가지고 관람도 해주시고 이런 자리가 돼가지고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동진 기자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PMC 더 벙커 감독 김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우신데 이렇게 극장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고도 굵고 간명한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행사를 좀 더 약간 밀도 있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키워드에 따라서 마치 챕터를 넘어가듯이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와 함께 첫 번째 질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PMC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를 PMC로 잡아봤는데 먼저 이 영화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PMC라는 아이디어, 또 하나는 이제 DMZ 밑에 있는 벙커라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먼저 이제 감독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PMC, 다시 말해서 곡 중에서 계속 나오지만 이 글로벌 분석 기업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처음에는 공간이 먼저 있었어요. 하정우 선배님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선배님이 던졌던 아이디어였었는데 벙커 안에서 뭔가를 작전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 흔히들 군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인물이 가져갈 수 있는 캐릭터의 깊이랄까 혹은 사건의 다양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봤던 어떤 영화들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뭔가 애국심이나 저부애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돈을 벌러 들어왔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해서 용병 더 이어나가서 PMC 그런 아이템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감독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PMC라는 아이디어보다는 이제 벙커 아이디어가 먼저였다,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먼저였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많이 알려진 얘기가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하정우 씨 아이디어로 시작했다고, 공간에 대해서. 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테러 라이브를 찍으면서 처음엔 많이 뭐라 그럴까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 한정된 공간에서 책상 안에 갇혀서 과연 이 시나리오는 분명히 재미있는데 이게 영화화 됐을 때 과연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었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감독님이 굉장히 흥미롭게 그것을 이제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고 무슨 어디 공간에 갇히면 좋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왠지 DMZ 밑에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어떤 사건들이 터지고
한다면 굉장히 영화적으로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이제 아이디어를 드렸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들을 저도 좋아했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이 공간적인 세팅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닮아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몰입의 측면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더 테러 라이브에 등장하는 그 고층 건물을 뒤집어서 땅에 박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또 깊이가 30m라고 하고 그런 한정된 공간 속에서 지금 이 영화를 이제 구사하시게 된 건데 처음 이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바로 느낌이 오셨던 건가요? 아니면 네, 당시에 뭐랄까 요인 납치에 대한 얘기를 좀 혼자서 끄적거리던 시절이어서 네. 이거를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걸로 사건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잘 접목이 됐던 것 같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납치의 모티브를 집어넣어서 네.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 어떤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이성균 씨는 어떠셨습니까? 이런 뭐 PMC 혹은 뭐 네. DMZ 밑에 벙커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벙커 뭐 그런 거보다 제가 너무나 같이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었거든요. 뭐 감독님, 뭐 하정우 하정우 씨도 씨도 처음 그렇고, 일하고 네. 촬영 감독님, 뭐 제작자 다 해가지고 그런 제안이 온 게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시나리오가 굉장히 촘촘히 잘 설계돼 있다. 예, 그게 제 시나리오의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극 중에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하는 AM이라는 인물은 약간 윤리적으로 저 사람이 과연 좋기만 할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윤지희라는 인물은 보자마자 천사표인 거잖아요. 방금 전에 사실은 처음 아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바깥에서 감독님이 윤지희의 이름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 감독님이 아까 한 15분 전에 저한테 윤지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어보셨거든요. 윤리적이고 지적인 의사 그래가지고 윤지희라고. 근데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북한으로 불리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지적인 의사 역의 제안이라면 진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하정우 씨가 맡은 역은 극 중에서 A협인데 궁금해서 역시 저도 15분 전에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 인물은 그럼 한국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이름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름이 이백경이에요. 백경. 그 영화 백경에 나오는 모비딕. 모비딕. 네. 그 인물 이름이 A앱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인물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AF도 이제 고래한테 백경한테 다리가 없어져서 다리 하나가 없는 상태의 인물이라서 네. 아마 그렇게 붙이신 것이 사실은 필요할까? 그랬다기보다는 시나리오 거의 마감할 때까지는 다른 이름이었었어요. 아, 네. 그랬다가 아무래도 주인공 이름을 조금 뭐를 어떻게 해볼까, 뭐가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우연찮게 그 에이브 선장의 캐릭터의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 영화의 시작 부분과 좀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네, 또 둘 다 굉장히 집념에 찬 인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아무리 PMC를 소재로 삼았다 하더라도 제목을 PMC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과감한 선택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PMC를 잘 모르니까. 네, 과감한 선택이었다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나리오 제일 처음에 초고 쓸 때 제가 뭘로 하지 일단 PMC로 적어놓자 언젠가 바뀌겠지 했는데 그게 한 4년 5년 동안 계속 안 바뀌더라고요. 네, 또 저희 제작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 안에서 아마 이 PMC라는 단어가 너무 입에 붙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고 지금 명명하기가 음절, 3음절 정확한 발음이 날 수 있는 제목이다 보니 네, 바꾸지 않는 걸로 이어서 더 차라리 구절 하나를 더 붙인 게 어떨까. 벙커라는 공간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약간 영화를 보고 나면 더 벙커 라이브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수습이 안 되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대사라고 저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한국 영화로서 신선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신선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영화의 거의 모든 대사가 사실은 한 80~90%가 영어 대사이고 한국어로 나오는 대사는 추임새이거나 아니면 정말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을 때만 한국어 대사 나오는데요. 하정우 씨, 그것도 이제 굉장히 강렬한 욕이 있죠. 네. 하정우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아무리 영어 대사를 이제 대사의 차원에서 숙지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게 무엇보다도 대사를 엄청나게 빨리 소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정우 씨는 이전에 베라파미가와 함께 그 두 번째 사랑이라는 이미 미국에서 찍었던 영화들이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익히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아가씨에서도 일본어 대사가 한 60%가 일본어 대사였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도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사례라는 작품의 경험도 있었고 영어 연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만 아가씨 같은 경우는 정말 뭐랄까 좀 생소하잖아 일본어가. 네. 그래서 그때도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오랜 시간 연습을 해왔는데 그거 그대로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좀 일찍 준비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정규 씨는 이제 북한 말 연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북한말 하면 대부분 평안도, 환경도 이런 데 사투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서울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황해도 쪽이 아마 아닌가 싶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의사, 심지어는 윤리적이고 지적이잖아요. 이런 인물을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극 중에 말투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그런 말투에 관해서 또 이성규 씨는 어떠셨습니까? 저도 뭐 처음에는 저도 낯설게 느껴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좀 없었는데 현장에 북한말을 조언해 주시는 선생님이 매일 오셨고 원래 현장에서는 좀 억양을 좀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후반에 다시 녹음을 할 때 감독님한테 조금 특히 정우 씨랑 1차 복격 이후에 약간 교감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감정적으로 가려면 이 억양을 조금 배제하고 좀 편하게 해야지 진심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해서 감독님하고 상의 끝에 약간 좀 억양을 줄였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이제 한국 영화에 외국 배우들이 등장할 때 사실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이물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우들이 그 나라에서 연기를 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색한 연기를 보일 때가 많았는데 이 영화는 배우들을 애초에 캐스팅한 눈 자체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극중에 등장하는 다국적인 상황이 영화 속에서 전혀 이물감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극중에 외국 배우들을 또 고를 때 감독님 어떤 원칙이었다든지 방식이었다든지 이런 건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특별히 영어 대사, 그러니까 영어 연기를 하신 외국 배우분들이라고 해서 캐스팅의 기준이랄까 이런 게 달랐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용병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할 것이 첫 번째라면 첫 번째이고요. 맥켄치 역할 캐스팅 기준도 마찬가지고 그 역할에 가장 잘 맞고 잘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예, 여러 차례 그 외국 배우들과 작업했을 때 어땠느냐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역시도 사실 저도 촬영 전에 좀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과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일단 뭐 다른 언어를 쓰는 혹은 뭐 작업 환경도 조금 상이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과 일을 할 때 어떨까 하는 고민들도 있었는데 막상 한두 차 찍고 났을 때는 그분들도 어차피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배우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큰 어려움이나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영화 거의 전부가 자막으로 진행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부담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거 자체가 이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막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영어로 진행을 하니까 자막을 써야 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대부분 외국 영화를 보듯이 영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 점 자체가 영화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국 영화로 강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양쪽 다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 영화 관객분들만큼 자막에 잘 숙달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그러네요. 관객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했고요. 네, 사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더빙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한국 관객분들 오히려 더빙하면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안 느끼셨는데 그냥 이를테면 뭐랄까 굳이 한국 영화라고 해서 네. 자막이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처음에 이 영화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때 저나 뭐 대표님 그다음에 뭐 PD님들과 같이 합의했던 지점들은 어떤 기존의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랄까 모양새랄까 네. 프레임이랄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뭔가 영화를 만들 때에 어떠한 가능성을 계속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런 제약들을 좀 차라리 배제를 하고 영화를 만들고 보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출발점이 있었고요. 네, 말씀하셨던 그런 언어적인 부분이나 뭐 영화의 시각 스타일이나 혹은 영화에서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기존의 한국 영화하고 확연하게 달라서 그런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고립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고립이라는 건 뭐 당연히 공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일 텐데 제가 감독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극 중에 물론 이제 우리가 두 편의 큰 영화들을 봤지만 그 영화 속에서 한정된 공간을 사용하는 데다가 주인공은 거기에 고립되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때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는 그 인물이 전방위적으로 다른 인물들하고는 계속 전화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극 중에서 이제 하정우 씨가 맡은 A협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초반에는 굉장히 완기왕상하게 움직이지만 이미 중반부터 다리를 다치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벙커가 이미 고립된 공간인데 그 안에서도 한정된 공간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인물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반대로 극 중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하고는 전부 다 교신을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자체는 가장 많이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인물 자체의 육체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색적인 긴장감을 주거든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액션 스릴러를 만들 때 이런 선택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물을 묶어두는 선택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멋지게 영화 속에서 바꿔내시는 감독님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왜 이 구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립이라기보다는 인물에 대한 추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어디에 있건 간에 그 하나의 인물을 영화적 시선이 끊임없이 시간의 생략 없이 계속 추종한다. 그 인물이 갇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갇혀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게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립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 채널로 다른 바깥쪽에 있는 인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은 고립이 되어 있다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뭔가 그러니까 인물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다른 형태로 외부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이것들과 인물과 인터랙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여드려야 사건 전개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하정우 씨는 사실 고립 연기에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터널 같은 영화에서도 그래서 더 테러 라이브에서도 그런 영화 굉장히 많이 찍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이제 뭐 그야말로 다중적인 상황 속에서 갇혀 있으신 건데요. 영화 특히 중반부 이후에 그런 한정된 상황 속에서 연기할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뭐 어떤 연기의 어떤 자세라고 볼까요? 생각이라고 볼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테러 라이브 때도 그랬고 터널 때도 그랬고 관객 입장에서 과연 이 상황들이 펼쳐진 상황들이 과연 재미있을까라는 일단 그런 원론적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소소하게 작은 이제 허들들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배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PMC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가 쓰러지거나 그
뭐죠? 그 모니터가 또 뭐 쓰러지거나 뭐 넘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작은 것들을 계속 미션을 주어져서 이 인물이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허들들을 넘어가는 설정들을 잘 배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연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를 하면 예기치 않은, 계획되어지지 않은, 그러면 그거를 꼭 포인트 삼아서 그 연기까지 하고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널 작업을 할 때도 그 중간중간에 그러한 정말 보석처럼 우연히 맞이하게 된 상황들을 많이 건졌던 부분이 있어서 역시나 이번 작품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이성균 씨가 맡았던 유일한 임무를 이제 동선이라는 측면에서는 A협의 반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협은 극 중에서 본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하고 소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윤지라는 사람은 극 중에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발이 풀려 있어서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주변 자기 동료들은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사람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A협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연기하기가 어떻게 보면 반대의 측면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윤지라는 인물을, 이런 식의 인물들이 연기하는 본인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A과 윤지는 좀 적대 관계로 만났지만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 어쩌면 공생 관계로 발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녔죠. 손과 발이 되어서.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A의 갈등과 선택이 반복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가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준 것도 있고 어떤 키가 되어질 때 결정이, 그러니까 이름처럼 정치적인 이념보다 굉장히 윤리적인 강한 신념이, 개인적인 신념이 보여져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연성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가장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번째 항목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상가상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액션 영화로서의 어떤 호쾌함도 있지만 스릴러적인 어떤 정말 우리를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그렇게 서스펜스의 상황들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 영화를 볼 때 가장 재밌는 것은 극 중에서 인물이 처해에서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한 가지가 아니다. 매 순간 항상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다중적인 상황 속에서 인물의 압박감 같은 걸 관객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오락 영화로서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특히 궁금한 것은 거의 의료 스릴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CPR 같은 거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황, 무엇보다도 쇼킹한 건 직접 목에다 수혈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심장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그 의료적인 부분들을 영화에 최대한 많이 넣어서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는데, 그런 어떤 생각들을 왜 이렇게 의료적인 상황을 많이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아까 정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물이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고 그냥 마냥 말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할 수는 없었어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허들들, 매분 매초를 지날 때마다 바늘 제대로 제가 꽂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 역시도 들게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객들에게 같이 제시를 해드리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전 영화를 통해서 저 역시도 좀 습득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어떻게 잘 배치를 할까, 그래서 시나리오 쓰면서 조금 CPR 하는 부분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전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후에 또 촬영장에서 선배님하고 여러 가지 리허설 하면서 얻었던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직접 수혈 장면이 특히 이제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오던데, 그 장면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든지 물론 조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사실 현대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수혈 방법인데, 과거에 19세기 때나 20세기 초반, 19세기는 아니겠네요. 20세기 초반에 그런 혹은 초중반까지도 그런 일들이 급한 경우는 덜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전장에서는 혈압 자체가 떨어지면 거의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감염이 될지라도 일단 살려놓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실제 목에 꽂는
네. 일단 뭐 시각적으로 너무 쇼킹해서 그때 영화 속에서 의사 역할에 또 제일 잘 어울리시는 분 중에 하나가 또 이성균 씨시잖아요. 의사 역 그동안 진짜 많이 하셨는데 이 영화의 의사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윤리적이고 지적인 거 빼고 얘기하시면. 뭐 의학적인 저희가 의학 드라마나 의학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었고, 어쩌면은 제가 그동안 의학 드라마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런 게 이 영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캐스팅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겹겹이 좀 쌓여있는 이미지 때문에 조금 선택한 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의학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하정우 씨는 이제 영화 속에서 다양한 어떤 연기들 상황을 연기하시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연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직접 기술적으로 하기에 좀 어려웠던 그거 안에서요? 네네. 다 껌이었군요. 만만치가 않았어서요. 전부 다. 그러니까 초반에 스위트룸 장면에서는 그 엄청난 그 영어 대사를 소화하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서서 대사를 하거나 앉아서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언가를 하면서 대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또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교신을 통해서 대사를 하고, 또 그 공간에 있는 마쿠스와 로번하고도 얘기를 하고, 맥켄지하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대원들하고 얘기하고, 이것이 그냥 종합적으로 그 장면 안에서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사실 그 처음에 그 장면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한 그것이 저희 초반 장면이었어요. 초반 회차여서 1회차부터 5회차까지가 이제 그 회담장으로 가기 직전 그 파우더룸에서 이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맥킨지랑 얘기하는 그 지점까지가 5회차인데 영어 대사의 70%의 분량을 그 5회차 만에 다 이제 찍어냈던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수많은 어떤 뉴스 보도 장면들을 아주 빠르게 몽타주를 해서 관객 입장에서는 그 상황들을 아주 급박하게 연락을 받게 되고, 잠시 후에 이제 인물들이 등장해서 상황이 벌어지는데 심지어는 하정우 씨가 영어를 하는데 너무 빨리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 중에 대사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초반부터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홀린 듯이 영화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반을 이렇게 급박하게 시작하시게 된 어떤 그런 생각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초반에 뉴스 몽타주들 스크롤 올라가는 것에서는 뭐랄까, 이후에 영화에 펼칠 장면들에 대한 어떤 속도 빠르기와 더불어 자막을 읽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동공을 계속 쉼없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약간 안구 근육 준비 운동을 좀 시켜드리는 게 영화를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준비 운동 같은 거고요. 네. 이 정도까지는 소화를 해주셔야 됩니다는 어떤 그런 조언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어떤 이야기나 주제에 관한 얘기도 좀 이 여기랑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딜레마의 핵심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윤재희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이 인물의 핵심은 과연 말을 믿어도 될까? 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화에서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A업에 대해서 반대의 말을 하면서 설득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 말을 믿을까, 저 사람 말을 믿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어떤 이렇게 불안이었을 텐데, 이성균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상황에서 그 자기 바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여태까지 자기랑 교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적이 없고 뭐 등등의 이런 상황에 있는 A역을 믿게 됐다라고 이 윤지가 판단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근거를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왜 그는 그때 A역을 택했습니까? 약간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에 저는 저희 가족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앱이 자기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편집이 됐어요. 그 뒷부분에.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갔다면 조금 더 그런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영화적인 재미 아닐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정우 씨가 처해 있는 그 A앱이라는 인물의 핵심적인 딜레마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마 모두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낙하산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데 본인은 그것이 굉장히 윤리적인 판단이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던 판단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호세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인 로건에게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 과정에서 또 다른 판단을 하게 됐고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윤지를 살릴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질문이 사실은 상대가 원래 하는 말이라는 거죠.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윤지가 바로 모두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직접 합니다. 바로 본인이 이제 총격을 가하고 빠져나오면서 제열대를 던져주면서 모두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사실은 병주고 약주는 인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A협이라는 인물은 이미 호세, 그 다음에 로건이라는 인물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따르게 될 경우에 어떤 보상이 있고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말을 믿어야 할 근거를 제시해 주는 인물인데 근데 상대가 제시해 주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혹은 함께 살 수 있을까를 의심하게 되어서 서로가 이제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정우 씨가 맡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정우 씨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극중 인물은 왜 상대적으로 물론 결과적으로 그랬지만 로건이나 호세에 관해서는 그 사람을 동료애라는 것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왜 마지막에 윤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죠. 그 호세와 로건은 사고라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기회는 그 상황에서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윤지마저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큰 트라우마를 얻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 인물이 한국에서 뭐 전사 내용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어떤 낙하산 사고로 인해서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하고 또 아끼는 부하 직원을 잃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물론 본인의 다리도 잃게 되었죠.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다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PMC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또 다시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랬을 때 로건과 호세를 잃고 나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이고 윤지를 살리면서 어떻게든 그것에 대한 씻김과 용서를 구하고자 아마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감독님께 관련해서 역시 그쪽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남북을 다루는 한국 영화들은 필연적으로 민족주의라는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뜨겁고 그 속에서 사실은 감독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PMC라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념 이전에 개인의 이익 때문에 사실은 적국이든 이쪽이든 행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초에 영화에서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이쪽에서는 북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남과 북을 상징하는 건가? 이렇게 관객 입장에서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그대로 적용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느낌이 저로서는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최고의 딜레마는 무언가라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도 훨씬 더 뒤처져 있고 사회 발전도 처진 북한의 민족들과 함께 우리 민족과 함께 과연 다 함께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반대로 북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변화의 와중에 서 있는데 과연 남조선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독님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이 영화가 PMC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런 남과 북의 뜨거운 상황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독님께서 이런 남과 북의 상황 속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사실은 뭐랄까 다 큰 남자 둘이서 초면인데 서로 뚱숭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사람을 불러야 된다고 한다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아마 서로가 첫인상으로 갖고 있는 단어는 아마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국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특히 남북한의 사람들이
A입은 사실상 뭐 이야기 안에서는 국적은 지웠지만 출신은 남한이죠. 그래서 그냥 은연중에 북한 남조선이라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서로를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했었어요. 이후에 저도 쓰다 보니 이게 좀 얘기가 그렇게도 맞물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사실상 거의 5년 전에 쓰기 시작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 시대와 잘 맞는가라고 여쭤보신다면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신 것 같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에는 윤지가 굳이 자기가 뭐라고 북한을 대변할 필요도 없고 A입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야기 안에서 국적도 지워졌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목이 PMC인 것만큼 윤지와 A입은 그 각자 개인의 어떤 캐릭터로 마지막까지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었어요. 해서 A입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어깨동무하고 걸어가고 A입이 마지막에 웃게 되는 거는 아마도 A입은 윤지를 구했고 제가 아마 시나리오 쓸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저 혼자 되게 많이 썼었어요. 구원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구원하게 된 거죠. 에 따른 자기 어떤 리액션, 자기도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 그냥 피어나왔던 그런 웃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굳이 남한 북한으로 아이콘을 달아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건 관객분들 각자 해석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이 어깨를 걸면서 이제 겹고 걸을 때의 느낌은 사실 두 사람이 한민족이다라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인 휴머니즘에 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고요. 어쨌건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이런 주제는 다루기가 시나리오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에 쓰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남북 관계는 정말 수도 없이 바뀌어서 전쟁이 일부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고 또 올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나리오를 고치시지는 않나요? 그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 저희가 촬영할 때는 미사일도 쏘고 막 그래요. 외국 배우분들이 되게 좀 무서워하셨었어요. 촬영 자체를. 네, 저희 또 촬영장 세트장이 파주여가지고 전부 다 파주에서 찍었거든요. 글쎄요. 올 4월부터였죠. 어찌 보면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근데 또 크게 보면은 70년 동안 안 바뀐 것도 있잖아요. 예, 그 귀에서 본다면은 또 이 안에서 남북한 코드를 다룬다고 했을 때의 어떤 시각으로 알아보고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은 크게 달라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하나 영화 제일 처음에 나온 그 뉴스 몽타주는 지난달에 찍었던 겁니다. 네, 거기는 이제 이거 뉴스 대사들은 무조건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찍어서 작업했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거시적으로 붙여봤고요. 사실 영화에서 이제 이런 영화를 볼 때 디테일들이 얼마나 재밌느냐가 영화의 어떤 오락성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극중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군사 도구들, 예를 들어서 그 공모양으로 굴러가는 드론인가요? 그래서 벽을 따라서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 혹은 이제 극중에 등장하는 군사 무기들에 대해서 또 한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고증까지 충족시켜줄 만한 어떤 부분들을 하셨을 텐데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시거나 떠올리셨습니까? 제가 처음 몇 년 전에 봤던 건 유튜브에서 그 특수부대 군인들이 실제 여기에 카메라를 달고 작전하는 그런 부티지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저게 정말로 진짜고 저게 정말 저렇게 보여드리는 게 혹시 정말로 실감나는 영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영화 안에서 뭔가 장면으로 제시를 할 때 그러니까 사용하는 장치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POV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드론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이 팀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는가라는 소품의 형태로도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기능을 하는 거는 영화적 시선이 A앱이 없는 공간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관객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될까라는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전에 그러한 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영화 전 구조 안에 사실은 담겨 있었죠. 네. 배우는 이제 본인이 연기를 하고 영화의 최종적인 완성본을 볼 때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걸 상상해 보게 되는데 시사회에서 처음 보게 되면 본인 위주로 보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뭐 괜찮은가. 잘 나왔나. 네. 근데 이 작품은 편집본을 좀 여러 번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후반 작업을 한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들을 봐왔었죠. 네, 그래서 시사회 때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물러나서 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이성규 씨는 그렇게 시사회에서 본인의 연기 말고 나머지 측면에서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강한 인상을 받았던 어떤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언배 때 처음 봐가지고요. 언론 배급 식사회 때 처음 봐가지고 기자분들, 배급사 분들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어떻게 보셨을까? 네, 어떻게 보셨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장면으로 따지면 저는 낙하 장면이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볼 때 대체 이걸 어떻게 찍으려고 하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촬영을 하면서 제가 공중에 매달려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현이 될까 걱정도 많이 되는데,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압도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또 AM의 감정과 어떠한 선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통쾌하고 뭔가 탈출하는 느낌이 저도 다가왔어요. 그래서 좀 관객분들이 그 장면만큼은 정말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영화가 시중일관 지하에서 좁은 공간에서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확 터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마 해방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 장면은 마지막에 찍으셨나요? 언제 찍으셨나요? 가급적 순서대로 촬영을 하려고 했고 그 장면은 아마 거의 되게 후반부였던 것 같아요. 네. 하정우 씨에게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린다면 이제 한 영화를 찍고 나면 더군다나 하정우 씨처럼 좋은 수많은 영화들을 찍으신 분 입장에선 그 영화마다 이 영화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크게 자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정확한 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시장만을 보고선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이 영화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더 과감하게 이런 배우 스텝 패키징이라든지 이러한 형식의 작품이라든지 충분히 더 한 발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봉한 지 한 2, 3일 되고 아마 수도 없이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 그런 관객들의 어떤 뜨거운 반응들 혹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시면서 감독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이 영화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할 얘기는 사실 이미 다 영화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건 있죠. 정말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 한 분 붙잡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도 근데 은연중에 드는 생각은 영화를 보시기에 조금 물리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든지 혹은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하셔서 영화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재밌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재밌는 작품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관객분들과 또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자리가 어쩌면 또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무대 인사는 뭐 좀 가겠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영화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나누는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자리였고 연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날씨 추운데 이렇게 극장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실 때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포토타임을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포즈를 제가 약속을 했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찍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자. 왼쪽 한번 보시고 오른쪽 한번 보시고 이렇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몇 시간?